어머니 통장에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돈 쓴 적 없는데. 요양보호사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고 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요즘 병원도 잘 안 가고 시장도 거의 안 나갑니다. 돈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혹시 누가 통장 관리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을 다해 키운 아이입니다. 굶어가면서도 학원 보내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살게 하려고 내 인생을 다 쏟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내 돈을 가져간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은행 실수 아닐까? 혹시 내가 깜빡한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돈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나이가 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은행 가는 일도 그랬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 창구 직원의 빠른 말투, 자꾸만 헷갈리는 비밀번호. 그날도 그랬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있는데 직원이 묻습니다. 어르신,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던 숫자인데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몇 번을 눌렀다가 틀리고 다시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순간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나?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은행 잘 다녀?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 가긴 가지. 하지만 아들은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거 힘들잖아.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직 괜찮다니까.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통장 내가 관리해 줄게.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왜 그래?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돈 날리면 어떡해. 그 말은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노인들 사기당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으니까요. 아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생활비도 내가 챙겨주고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 그 말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결국 통장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내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평생 식당을 하며 모은 돈, 남편이 남기고 간 돈, 아끼고 아껴서 쌓아온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통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잘 관리해라. 아들은 웃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 그 웃음이 그때는 참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내 생활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은행에 갈 일이 없어졌고 돈에 대해 신경 쓸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와서 생활비를 챙겨주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이 정도면 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충분하다. 사실 얼마가 나가고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요양보호사 김미영 씨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 집안일을 한다는 것이 마음 한켠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말이 많지 않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반찬을 정리하고 가끔은 말없이 따뜻한 국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부엌에 서서 미영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참 부지런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내가 묻자 미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제 일이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컵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참 편하다. 은행 갈 일도 없고. 미영 씨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관리해줘요. 나는 자연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여. 그때였습니다.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자주 확인하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뭐하러 확인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돈 쓰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미영 씨는 말을 아끼는 듯 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아들이 왔을 때 우연치 않게 통장 내역을 봤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얘기를 꺼낸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요? 내 목소리는 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즘 돈 쓸 일이 없습니다. 병원도 정기검진 정도고 시장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매달 수십만 원씩 돈이 나간다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컵을 잡고 있던 손에서 미세하게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식탁 위의 밥그릇도 모두 어딘가 어긋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영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혹시 착각일까? 몇 번이고 스스로를 설득해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누워 있어도 눈은 감기지 않았고 감겨도 마음은 쉬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번지는 어둠을 보면서 같은 생각만 수십 번, 수백 번 되풀이했습니다. 아니겠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미영 씨가 뭔가 착각했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완전히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 문장이 귓가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숫자에는 깐깐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을 할 때도 그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림을 꾸릴 때도 그랬습니다. 1,000원 한 장이 어디로 나갔는지, 10,000원짜리 한 장이 왜 비는지 나는 늘 적어두고 따져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내 돈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통장을 남의 손에 맡긴 채 몇 달을 지냈다는 사실이 그날 밤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기억들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전 나는 아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성훈아, 이번 달엔 병원비가 좀 나갔지? 그러자 아들은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그래서 내가 정리해놨어.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가 나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반찬값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했더니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다 보고 있어. 그 말이 그때는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어. 마치 나 대신 내 인생을 쥐고 있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부엌 창문 밖은 캄캄했고 맞은편 아파트 불도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한데 내 머릿속만 시끄러웠습니다. 나는 결국 서랍 맨 아래 칸에 넣어둔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모서리는 닳았고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에는 내 세월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무슨 반찬을 샀는지, 병원비가 얼마 들었는지, 손자 용돈을 언제 줬는지, 친구 경조사에 얼마를 냈는지 나는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통장을 아들에게 맡긴 시점부터 기록이 엉성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쓴 돈만 적혀 있을 뿐 실제 통장에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맡겼구나.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눈을 붙이지 못하고 그냥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미영 씨가 오기 전에 나는 외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지갑을 챙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하룻밤 새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었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미영 씨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내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어머, 밤새 못 주무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 나 은행 좀 같이 가줘요.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드릴게요. 우리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괜히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영 씨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서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은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지나가는데 내 마음은 자꾸만 더 조급해졌습니다. 아무 일 아니면 좋겠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거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대개 좋지 않은 예감과 같이 옵니다. 오래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사람은 정말 큰일이 닥치기 직전에
이상할 만큼 그것을 부정하려 애씁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내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데 몇 달 전 비밀번호를 몰라 허둥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들이 한 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건 내가 해야 돼. 그 말이 왜 그때는 그렇게 다정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17번 고객님, 번호가 불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구 앞으로 갔습니다. 직원은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깐 목이 막혔습니다. 이상하게도 입 밖으로 말을 꺼내는 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은 본인 확인을 하고 컴퓨터 화면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길게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내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몇 초 동안 아무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줄줄이 적힌 날짜와 금액, 출금, 이체, 결제. 미영 씨가 내 옆으로 조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맨 윗줄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의점 48,000원, 온라인 쇼핑몰 13만 2천원, 대출 상환 87만 원, 주유소 6만 5천 원, 아이 학원비 35만 원, 보험료 자동이체 22만 원. 순간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내가 쓴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었습니다. 나는 요즘 주유소 갈 일도 없고 인터넷 쇼핑도 하지 않고 아이 학원비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 모든 기록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전부 뭐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등록된 카드와 자동이체 내역으로 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동이체요? 네. 연결된 계좌에서 계속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나는 멍한 얼굴로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6개월 내역도 뽑아드릴까요? 6개월. 그 말에 내 가슴이 더 싸늘해졌습니다. 네네, 주세요. 다시 프린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종이가 더 길었습니다. 나는 그 내역을 들고 한 줄 한 줄 내려봤습니다.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200만 원 가까운 돈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2달, 석 달, 넉 달. 이미 오래전부터 내 통장은 누군가의 생활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미영 씨가 재빨리 팔을 받쳤습니다. 나는 은행 한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손끝은 차갑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컵을 손에 쥐고도 한 모금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한참 뒤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네 어머니, 이거 내가 쓴 돈 아니죠? 그 질문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누군가에게 한 번 더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이 악몽이 진짜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생활 패턴이랑은
너무 달라요. 생활 패턴, 그 단어가 참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내 삶을 옆에서 잠깐 본 사람도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란 걸 아는데 정작 내 자식은 아무렇지 않게 내 이름으로 돈을 빼갔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다시 내 역설을 내려다봤습니다. 날짜마다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도 떠올랐습니다. 이날은 병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허리가 아파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이날은 손자가 온다고 해서 만두를 빚었습니다. 나는 그 시간들을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 사이 내 돈을 자기 것처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아들이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돈 아껴 써야 돼. 너무 헤프게 쓰면 안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조금 서운했지만 나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경고가 아니라 입막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한 번은 내가 손자에게 운동화를 사줬다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애들한테 너무 막 쓰시면 안 돼요. 그때도 나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 통장을 자기들 돈처럼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내 속에서 천천히 무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고 그 다음엔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날 교문 앞에서 울지 말라고 등을 떠밀던 날도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등록금이 부족해 밤늦게까지 식당 불을 켜두던 날도 생각납니다. 군대 가는 날 큰 소리치며 들어가던 뒷모습을 보며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울던 기억도 납니다. 그 모든 시간이 순간순간 떠올랐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 내가 굶어도 먹이고 내가 못 입어도 입히고 내가 아파도 참아가며 지켜낸 아이. 그 아이가 내 돈을 훔쳤습니다. 훔쳤다는 단어를 처음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나는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미가 자식에게 그런 말을 속으로라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계좌 지금 누가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연결된 카드와 자동이체 정보를 보면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용자는 가족분과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분. 그 단어가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영 씨가 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집에 가셔서 좀 쉬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확인해야겠어요. 지금요? 네. 나는 거래 내역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덮으면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은행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나는 목도리를 조금 더 여몄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전화가 한 번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미영 씨 왔지?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받았을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화면만 내려다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점심은 챙겨 먹어. 그 짧은 문장을 보는데 오히려 더 서늘해졌습니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그 태도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나는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가방 속 거래 내역서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성훈이 오면 묻겠습니다. 변명할 틈도 없이, 돌려 말할 여유도 없이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내 통장, 내가 썼니? 그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지만 이제는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어쩌나, 오히려 화를 내면 어쩌나, 내가 괜한 의심을 했다며,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쩌나.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집 현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예전의 내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무조건 믿던 엄마도, 가족이면 다 괜찮다고 여기던 사람도 오늘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어야 했습니다. 삐걱하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아침에 나왔을 때처럼 조용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들어가 식탁 위에 거래 내역서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이 어둑해질 무렵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은행에서 받아온 거래 내역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몇 번이나 접었다 폈다 했는지 모릅니다. 구겨진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참 느리게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내 아들의 귀가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그저 아무 일 없는 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위를 바라본 채 손가락으로 종이 모서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의 발걸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불 왜 안 켜놨어? 그는 아무렇지 않게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형광등이 켜지면서 식탁 위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도 함께 아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거래 내역서로 떨어졌습니다. 짧은 정적. 나는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성훈아,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려고 애쓴 겁니다. 응, 엄마. 이거 뭐야?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종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끌고 앉았습니다. 엄마, 그거.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쓴 거 아니지? 나는 물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 아주 길게.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응. 그 한 글자, 그 짧은 대답 하나가 내 안에 있던 무언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아주 잠깐만이라도 이 상황이 거짓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도 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거래 내역서도 그대로였습니다.
얼마나 썼어?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썼냐고.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중요해. 짧게 끊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아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좀 썼어. 좀. 그 단어가 이상하게도 더 크게 들렸습니다. 몇만 원도, 몇십만 원도, 몇백만 원도 모두 좀으로 뭉개버리는 말.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아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 이게 다 좀이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나는 물었습니다. 이제는 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좀 힘들어서.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없이 가져갔니? 엄마, 내가 갚으려고 했어. 언제? 조금만 버티면 될 것 같았어.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한테 말은 왜 안 했어?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싫어할까봐.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싫어할까봐.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나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아. 응. 나는 네 엄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힘들면 말해야지. 왜 혼자 판단하고, 왜 혼자 가져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엄마 돈이잖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조금 더 크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 될 돈이잖아.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와야 하는데,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어떤 감정도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아이, 내가 아는 얼굴인데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어? 나는 물었습니다. 아들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해봤자 이 아이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가? 아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이 나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들을 믿은 게 아니라 아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것뿐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날 밤 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불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는 아들이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내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앞에서 어차피 내 돈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그날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바라보는 방식과 아들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사실. 나는 평생 아들을 내가 지켜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내 얼굴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살 거냐? 대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아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여전히 멍했지만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나는 그를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지만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훈아,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 은행 같이 가자.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통장 정리해야겠다. 잠깐의 침묵.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아니, 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게.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진짜?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믿고 맡긴 거잖아.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맡긴 거야.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 맡겼다.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그 한 글자가 생각보다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지금 상황 몰라서 그래?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업 망하고 빚 쌓이고 나 혼자 버티고 있는 거야.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 가져갔니? 엄마, 그래서 말도 없이 썼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낮고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말했어야지.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 그 순간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돈 줄 거야? 결국 내 문제잖아.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 거라는 걸. 그럼에도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가? 아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지금? 응. 지금. 나는 외투를 챙겼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훈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돈은 내가 관리할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숨이 편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맡겨진 사람이 아니라 다시 내 삶을 잡으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무너뜨리게 두지 않겠다고. 은행 문을 나설 때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고 그제야 머리가 조금 맑아졌습니다. 통장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자동이체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사실 나는 절반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내 삶을 잡는구나. 미영 씨는 내 옆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길을 걸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덧붙였습니다. 괜찮아야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파도가 한번 지나간 뒤처럼 고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식탁, 냉장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식탁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 만든 통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작고 얇은 종이 한 권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 남은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엄마 돈은 엄마 거야. 잠깐 멈췄다가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제처럼 숨이 막힐 것 같은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영 씨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요. 그 말이 나오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영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나는 잠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를 가장 먼저 걱정해 준 사람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어둠 속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밥을 짓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맡겨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다시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그 평범한 행동이 이상하게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웃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내 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내 편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 아니어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지.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통장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을 하나하나 적고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제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미영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웃기도 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다시 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